제50화 사비나가 풀려나고 몇 개월 지난 뒤 내무부 관리 한 사람이 다락방을 찾아왔다. 몇 가닥 남지도 않은 검은 머리카락 한가운데 가르마를 탄 사내로 목소리는 깊고 우렁찼고 몸집은 뚱뚱했다. 관리는 너무 불룩해서 터질 것 같은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다. 어머니십니까? 관리가 물었다. 네, 그런데요. 그러면 어떤 어머니세요? 자식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 어머니십니까? 아니면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에 취직하도록 자식을 잘 가르치고 싶은 어머니십니까? 물론 사비나도 여느 어머니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왜 이름을 바꾸지 않죠? 관리가 물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맞습니까? 그렇게 관리가 몇 분 동안 꾸짖었지만 사비나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사비나가 침묵하고 앉아 있으니까 관리가 재빨리 본론을 꺼냈다. 남편한테 계속 얽매여봤자 뭐가 좋겠어요. 리처드는 반동분자예요. 이제 영영 볼 수 없다고요. 사비나는 관리의 말을 끊고 싶은 충동을 꾹 참고 그가 용건을 계속 말하게 내버려 두었다. 관리는 사비나처럼 젊고 똑똑한 여자는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남편과 어렵지 않게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한편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일러주었다. 아니, 그렇게 맹목적으로 국가에 어리석게 반항하면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가 소리쳤다. 당신도 남편을 새로 얻고 자식들한테도 아버지를 새로 얻어줘야죠. 어떻게 감히 내 집에서 그렇게 말해요? 사비나는 소리 지르고 싶었다. 그러나 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대처 방법이었다. 나는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려고만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사비나는 조용히 말했다. 남편과 나는 영원히 하나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난 이혼 안 해요. 관리는 30분이 넘게 윽박지르기도 하고 달래더니 마침내 포기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조만간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관리가 말했다. 알겠지만 다들 이혼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었다. 정부의 압력을 못 이겨 감옥에 갇힌 남편과 이혼한 부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사비나는 알고 있었다. 가족들을 서로 찢어놓는데 도같은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깊은 사랑의 유대관계, 곧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파괴하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 바깥 세상에 있는 아내에게 이혼당했다는 소식은 죄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힘까지 무력화시켰다. 그러한 죄수들이 수없이 배신하고 자백하면서 신문관들은 수많은 사람을 또 잡아들일 수 있었다. 또한 당의 압력으로 이혼한 기독교인 여성들은 공산주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남편을 잊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세뇌에 쉽게 굴복했다. 수많은 여성이 남편에게 등을 돌렸고 자식들을 고아원에 보내는 여성들도 있었다. 감옥에 갇힌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아내는 예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었다. 일단 어떤 아내가 예스라고 말하면 관리들이 서류 일체를 준비하고 재반 사무를 처리하여 가족들에게 즉각 연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교도관들이 그 아내의 남편에게 통보했다. 네 마누라가 너랑 이혼하기로 결심했단다. 그러면 죄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제 누가 나한테 관심이라도 가질까? 교도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서명해주고 자유를 얻어야지. 이렇게 버티는 건 바보 천치짓이야. 그러나 그렇게 진술서에 서명한 죄수들이 풀려나는데도 몇 년은 좋게 걸렸다. 그때쯤이면 그들의 아내는 이미 공산주의자 남자와 결혼하여 공산주의 가정에서 자식을 키우고 있었다. 사비나는 그런 식으로 파괴된 가정을 많이 알고 있었다. 사비나는 감옥에 갇힌 아내들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남편하고 그렇게 싸우다니 난 멍청했어. 여기서 나가면
정말 잘해줄 거야. 라고 후회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하지만 풀려난 뒤에 그 아내들은 마음이 종종 변했다. 이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마 그 사람은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할 거야. 나는 식량 배급표가 없는데 무슨 수로 자식들을 먹여 살려. 일자리는 어떻게 얻고. 결국 많은 아내들이 이혼을 합리화하며 자신을 설득했다. 그러나 사비나는 한 남자만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결혼식에서 한 번 다짐한 이상 그런 다짐을 또 하고 싶지는 않았다. 사비나는 이제 43, 홀몸으로 사춘기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였다. 사비나의 건강은 몰라보게 좋아져 한때 거울에서 보았던 아름다움을 마침내 되찾았다. 리처드 소식을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 몇 년이 흘렀다. 살았을까 죽었을까.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었고 사비나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점점 더 힘들었다. 폴이라는 남자가 등장했을 때 사비나의 인내심은 시험대에 올랐다. 40대 초반의 유대계 기독교인 폴은 탄탄하고 멋진 체격의 독신자로 노부모를 모시고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다. 친절하고 다정한 폴은 리처드와 마찬가지로 사비나를 웃게 했다. 미아이는 폴을 매우 잘 따랐고 때로 폴은 미아이를 데리고 극장에 가거나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다. 사비나는 폴이 믿을만하고 사랑스러운 남자라고 생각했다. 사비나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억눌렀지만 어느 날 마주 앉아 이야기하다가 폴이 손을 잡자 그 눈동자를 깊이 응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면에서 갈망이 솟구쳤다. 사비나의 과거가, 그 모든 유혹과 난잡했던 생활이 갑자기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폴이 사비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그레쿠 목사가 우연히 알고 그 일에 관하여 사비나에게 말했다. 내가 사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님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레쿠 목사가 여느 때와 다른 감정으로 말했다. 나는 리처드 목사님과 사비나 사모님 두 분을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두 분이 죄를 짓든 짓지 않든, 믿음을 잃든 지켜내든 제가 두 분을 여전히 사랑하리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건 두 분이 하는 일이 아니라 두 분 성품 때문이에요. 사비나는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고 있었다. 그레쿠 목사가 계속 말했다. 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폴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사비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도 사모님하고 똑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질문에 답해 주세요. 폴은 저를 사랑해요. 사비나가 대답했다. 그러면 사모님도 폴을 사랑하시나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사비나가 대답했다. 창피해서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것을 사비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레쿠 목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리처드 목사님이 종종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열정이 아무리 강렬해도 이성으로 누를 수 있다는 말이었죠. 결정을 미루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리처드 목사님과 미아이에게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겁니다. 사비나는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레쿠 목사는 결론을 맺었다. 어려운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결정이죠. 폴을 다시는 만나지 말아주세요. 사비나는 그레쿠 목사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폴을 만나는 것을 피했고 마침내 폴은 사비나에게 접근하기를 포기했다. 나중에 사비나는 그레쿠 목사가 폴과도 그 문제로 이야기했고 리처드가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폴에게 일깨워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비나는 방에서 무릎 꿇고 연약하게 마음먹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 리처드가 감옥에 갇힌 14년 동안 사비나는 다른 유혹도 많이 받았다. 그렇지만 사비나는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면서 리처드가 겪는 고초에 공감할 수 있었다. 부도덕했던 과거의 삶에 압도되어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고픈 유혹이 들었을 때 사비나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해주는 남자 몇 명의 마음을 받아줄 뻔했다. 그러나 사비나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리처드만 사랑하기로 서약한 아내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리처드보다 부족한 남자들을 거부하는 힘을 사비나에게 주셨다.